지난 영상에 이어 현대 4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00km가) 넘는 도로를 건축하는 일에는 예상치 못한 희생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현대건설이 부산과 대구를 잇는 공사를 끝내고 대전과 대구를 잇는 공사를 진행하던 때였습니다. 당제 터널 공사를 하던 중 터널을 뚫기 위해 20m 정도 파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터널이 무너지는 큰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제 터널은 상행선이 692m, 하행선이 530m로 지금의 터널들과 비교하면 크지 않은 규모지만 당시엔 신문에 날 정도로 엄두가 안 났던 난공사 중 하나였습니다. 하필 사고가 난 공사 구간은 단단한 경석이 아닌 절암토사로 된 퇴적물이라서 지형이 험하고 무너질 위험도 컸고 그래서 공사 전부터 우려가 많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옥천군 이원면 우산리와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사이에 4km의 소백산맥이 가로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은 불가피하게 터널로 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인부 3명이 죽고 1명이 크게 다치고 만 것입니다. 눈앞에서 동료의 죽음을 본 인부들은 하나둘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는데 작업자들은 일당을 더 주겠다고 해도 마다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사고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당제터널 공사에만 총 13번의 낙반 사고가 났고 그중 10명이 안타깝게도 희생당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악재로 인해 공사 진도는 하루에 많아야 2m 남짓, 심지어 어떤 날은 고작 30cm를 작업한 날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터널을 뚫기 위해선 터널 앞에 버티고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를 베야 했는데 하필 그 나무는 마을을 지키는 신령이 깃든 나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구 하나 선뜻 나무를 베지 못해 우물쭈물하는 사이 점점 공사가 늦춰지자 결국 고속도로 공사에 투입됐던 한 중령이 느티나무를 베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부들은 할 수 없이 느티나무를 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중령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 많은 인부들은 당제터널의 재앙은 느티나무 때문이라며 두려움에 떨며 현장을 떠나는 사태까지 일어납니다. 연말 안에 공사를 다 끝내려 했던 주영의 근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건설부도 현대건설의 터널 작업 연내 완공은 무리라고 진단했는데 이 전망대로라면 경부고속도로 공사 기간 내 완공은 불가능했습니다. 주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조강시멘트를 떠올렸습니다. 조강시멘트는 일반 시멘트에 비해 3-4배 정도 튼튼한 데다 굳는 시간도 20배 정도 빨라 12시간이면 다음 발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조강시멘트로 바꾸면 약속한 기간 내에 완공이 가능하지만 경부고속도로 사업으로 벌어지는 흑자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흑자를 선택할 것인지 약속을 선택할 것인지의 기로에 선 그는 고민 끝에 조강시멘트를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약속된 완공기일을 맞추기 위해 인부도 3배 이상 충원했습니다. 그렇게 1970년 6월 27일 밤 11시 드디어 경부고속도로 최대 난공사였던 당제터널 공사를 끝내게 됩니다. 3개월이 소요될 공사를 단 25일 만에 끝낸 것이었는데 이날 인부들과 주영은 동시에 환호를 지르며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후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 공사는 착공한 지 290일 만에 무사히 준공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세계 고속도로 건설 역사상 최단기간 완공이라는 기록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한창이던 당시 주영이 진행 중인 또 다른 핵심 사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동차 산업 육성이었습니다. 아도 서비스로 처음 자동차와 인연을 맺었던 만큼 주영에게는 자동차 산업이 평생의 꿈이기도 했는데 고속도로를 지으면서 그 생각이 더 확고해졌다고 합니다. 고속도로가 우리 몸의 혈관이라면 자동차는 그 혈관을 지나는 피라고 여겼으며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체적인 자동차 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국내 자동차 시장은 3륜차를 생산하던 기아와 승용차 시장을 독점하던 신진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1966년 4월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가 한국 진출을 목표로 시장조사차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기아와 신진은 포드와 미팅을 할 수 있었지만 현대는 당연하게도 접촉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주영의 동생 인영은 현대건설의 단양시멘트 1차 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차관 교섭을 위해 미국에 출장을 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영으로부터 연락이 오더니 황당한 미션을 받게 됩니다. 직접 포드사에 찾아가 자동차 조립 기술 계약을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인영은 주영의 결정에 곧잘 따라왔지만 이번만큼은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영은 인영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봐, 회복이나 했어? 이후 인영은 자신이 유능한 자동차 수리 기술자 출신이었던 점을 내세워 현대가 앞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자동차 공업에 착수할 예정인데 포드와 제휴하고 싶다며 디트로이트 포드 자동차 본사와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GM과 포드가 자동차 시장 양대 산맥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영이 그 중에서 포드와 접촉을 시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생산적으로 보면 GM이 훨씬 유리했는데 GM은 기존 브랜드를 매입하여 합병하는 방식을 우선시한 반면 포드는 약간의 자본 참여와 경영 지시만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주영은 경영권을 지키고자 포드와 접촉한 것입니다. 그렇게 1967년 2월 포드의 국제 담당 부사장 일행이 서울로 오게 되고 주영은 포드와의 기술 제휴를 위해 직접 나서게 됩니다. 자동차 엔진 구조부터 변속장치, 제동장치 1만여 개가 넘는 부품의 명칭까지 막힘없이 술술 얘기하는 주영을 보고 포드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동안 주영을 건설 쪽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자동차 전문가라고는 1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포드는 자동차 기술자 이상의 실력을 가진 주영을 달리 보기 시작하면서 현대자동차를 강력한 기술 제휴 회사로 물망에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영권 참여였습니다. GM과 같이 노골적으로 합병을 내세우진 않았지만 포드 역시 은근 경영권 참여에 압박을 가했고 이를 놓고 포드와 현대자동차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주영이 절대 물러서지 않자 1967년 9월에 이르러 결국 포드가 주영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포드와 현대자동차는 기술 제휴를 확정짓게 됩니다. 그리고 1967년 12월 30일 현대모타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현대자동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실 현대모타 주식회사는 인형이 지은 이름이었는데 주영은 이 회사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 수출을 염두한 것도 좋지만 당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서 자리 잡아야 했기 때문에 회사 이름에 외국어가 섞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영의 뜻에 따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 회사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포드와의 기술 제휴와 함께 순조로운 자동차 사업을 해나갈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설비 부지 매입부터 삐그덕대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문만 퍼져도 평당 180 하던 논밭이 하룻밤 만에 200, 300이 되고 어쩔 땐 500을 줘도 안 판다고 으름장을 놓는 땅 주인들이 있는가 하면 보상을 노리고 멀쩡히 놀던 땅에 난데없이 과수를 심는 토지 브로커들, 신당이 있는 땅, 고목나무가 있는 땅, 또 어쩔 땐 마을 우물이 있는 곳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매입에 실패한 것입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울산의 바다 일부를 매립하여 공장 부지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68년 7월 16일부터 사흘 동안 경남지방에 폭우가 퍼붓더니 울산자동차 공장 부지 예정지와 그 위쪽에 있던 농경지 700두락이 순식간에 진흙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재민이 된 주민들은 현대자동차가 바다를 매립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삽과 낫을 치켜들고 현대자동차 울산사업소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를 이끌던 이는 주영의 셋째 동생 세영이었는데 그는 농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다만 세영은 주영을 찾아와서 매립공사를 지시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며 주영에게 책임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주영은 수습팀을 꾸려 주민들에게 보상 합의를 하여 최대 8천만 원 정도까지 보상해줬다고 합니다. 이후 현대자동차는 부지 매입 시 주민들에게 성심성의껏 하라는 주영의 당부에 따라 다시 부지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부지 매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 들어선 후 인력 수급이나 모든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현대자동차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면 울산시의 공업화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주민들에게 취업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월등히 오를 겁니다. 게다가 지역 주민 자녀들의 취업 보장도 약속했습니다. 덕분에 1968년 말까지 울산시 양정동 700번지 일대 71,890평을 매입한 현대자동차는 1968년 3월 20일경 울산자동차 공장 건설에 착공하게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온 힘을 쏟고 있던 주영은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대부분의 것을 세영에게 맡겼습니다. 세영은 현대자동차 공장 건설이 시작된 이후 직원들을 일본의 포드사로 보내 애프터 서비스 연수를 시키거나 보스턴, 시카고, 뉴욕 등 미국 대도시의 포드 대리점으로 보내 판매 연수를 시키는 등 본격적으로 자동차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1968년 11월 현대자동차는 회사를 세운 지 1년여 만에 최초의 현대차 코티나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이후 세영은 현대라는 브랜드를 내건 코티나를 타고 경부고속도로에서 한창 공사하고 있던 주영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영은 마음으로는 크게 기뻤으나 평소 칭찬에 인색했던 성격 탓에 수고했다는 한마디만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최초의 현대차 코티나는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최초로 시도했던 할부 제도가 오히려 부실 채권을 만들어냈으며 초창기 AS도 부족하고 홍보 전략도 경험 부족으로 미숙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승합차 라인인 신진자동차의 코로나보다 품질 면에서 형편없다는 소문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밀고 가야 하는 차, 섰다 하면 코티나에서 시작하여 코피나, 고치나, 골치나로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부산 사업소 앞에서는 코티나 택시 100여 대가 경적을 울려대며 품질 불만으로 인한 대대적인 자동차 반납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곧 이 시위는 전국으로 퍼져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현대자동차는 코티나로 인해 똥차라는 불명예를 얻게 됩니다. 사실 현대차가 1호차로 코티나를 출시한 것은 포드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였다고 하는데, 이후 포드는 코티나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면서 당시 비포장 도로가 많았던 우리나라 특성상 승용차였던 코티나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첫 현대차 코티나의 실패는 고스란히 경영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영은 포드가 괘씸했지만 별 도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주영은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부가 자동차 공업 육성책에 있어서 사문화 방식을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미국, 프랑스의 기업들과 합작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100% 국산화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단일화안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엔진을 단일화하고 잡다한 차종을 하나로 통합시켜 단일 차종에 집중적으로 국산화를 추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1969년 9월, 현대자동차는 또다시 큰 천재지변을 만나게 됩니다. 울산 지역에 무려 120년 만에 대홍수가 일어난 것인데, 이 홍수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있던 300명의 근로자가 갇히고 곧 입주하게 될 신축 사택도 물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1만 평이 넘던 공장도 수심 1.2m까지 잠겨 무게가 나가는 부품들은 진흙더미에 묻히고 가벼운 부품들은 물살에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조립이 모두 끝나 출고를 기다리던 코티나는 검사장에서 고장난 배처럼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황급히 홍수가 휩쓸고 간 공장을 어떻게든 복구해보려 했지만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게다가 언제부턴가 현대가 물에 빠졌던 코티나를 판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판매 부진을 가속화했습니다. 결국 1971년 9월, 현대자동차는 최초의 현대차 코티나를 단종시켰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한 사건으로 인해 포드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